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이종근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 보내신 조임원과 조화를 위임에 따라 김여정 동지가 6월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남측에 전달했습니다. 니시온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노력은 자주 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현 북남 관계의 흐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온 결의는 그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문 사절단이 좀 모시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화를 보내주신 김정은 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달라고.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아주 오랜만에 직접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났어요. 빨리 좀 대화 좀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오슬로 선언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게 되면 어떤 회담이나 아니면 분위기의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신 걸 보면 빨리 만나자. 이것도 지난번에 4월 달에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남북 정상회담을 조만간 좀 하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만나면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 매체든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이 갔다 와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떤 내용을 나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전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이 저 자리에 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함께 지금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가서 대통령의 뜻을 어떤 형태로든 구두로든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측에서는 가능한 한 남북 정상회담을 빠른 시간에 열자.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는 것은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유일한 혈육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나눴던 대화가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남북 대화에 대한 어떤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화를 주고받는 자리인데 상당히 영향력 있고 양국의 정상하고 측근들이 이제 배석을 했다는 점인데 사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좀 어느 정도 공개는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께서 외교안보실장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밝은 미소를 띠는 걸 보니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이 나온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기대했다 하는 표정을 조문 사절이 이렇게 오시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성의 있는 조임원과 조화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처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가만히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여사님의 그러한 유지를 받드는 것이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간접 답변인데 그 답변을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정세현 전 장관이 해석하는 것도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려보낸 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사실 그냥 조문만 할 거라면 이쪽에서도 박지원 유족위원회 대표라고 해야 되나? 박지원 의원만 나가면 사실 그냥 이게 조문이 주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좀 전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도 가고 그다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통령께서도 오슬로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사실 북미나 아니면 그 한국과 북한 사이에 이런 그 고위급 회담이나 아니면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노르웨이에 가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일정 부분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이제 그 북한과 만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게 아닐까. 아니면 노르웨이까지 가서 그 말씀하시긴 예. 부담이 되잖아요, 대통령께도. 그렇죠.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거죠. 정치적 부담이 예. 있으실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새로운 물꼬가 터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국민들이 일정 부분 기대를 하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하고 그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만나자는 건 2주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굉장히 네, 시간이 그렇습니다. 촉박한 상황이에요. 시간은 굉장히 촉박하죠. 촉박하면서도 사실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물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남북 정상회담에 협상을 한 것 아니냐. 예. 안 그렇다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의 이면에는 남북 간의 진전된 그런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과정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견에서는 사실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물론 답방이 아니더라도 서울 답방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만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물밑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판문점이면 판문점에 대한 어떤 뭐 일정 부분 거기에 수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는데 2주 남겨놓고 아직까지 조문 이외에 어떤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열정이 식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서두를 건 없다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신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협상과 관련되어서는 in no rush 이 말을 거의 3번이나 하고 그다음에 뭐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사실 북한은 이 연말까지 이 대화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정해놓은 시한이나 이런 부분에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친서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대화로 이 북핵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의사표시가 담겼을 걸로 추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 친서 안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평가하기에는 신중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두 사람 사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여러 가지 지금 의지와 관련되어서 충돌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조율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직접 만나서 한미 간의 대화를 하는 그 전에 북한의 의중을 좀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안이 있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도 이 북미 간의 어떤 그 1차 싱가포르 협상회담이 안 될 것이다, 결렬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아주 비공개로 급히 아무런 어떤 의전이나 형식이나 준비 없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정말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충분히 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제 장례 소식을 좀 와보면 이제 조화가 이제 트럭으로 실려가지고 이혜호 여사 빈소에 왔고, 근데 장례 비용이 조금 모자라나요? 사회장으로 치르고 돼서인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좀 있나요? 그렇죠. 사회장으로 치르게 돼서 사실은 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나 또는 뭐 이런 데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제 5일장으로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그 김대중 재단에서만 마련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1인당 100만 원씩 모금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선관위에 이게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 김영란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5만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선물이나 이런 걸로. 그렇다 보니까 사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정치인들이 돈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장례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하고 장례위원회하고 같이 행사를 주최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공동 주최하는 방안.
그래서 뭐 장례위원회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들어가서 거기가 주체가 되면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어느 방법으로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두환 변호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이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기부행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김남국 변호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김영란법 저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영란법은 이제 그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한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희호 여사의 그 장례식을 주최하는 사람들, 장례위원회나 이런 데가 뭐 그 해당 사항 뭐 언론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선거가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경우에 기부행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역구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선관위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다면 여기에 이제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전혀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정치 원로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모금을 하면 그 기부행위 하나 해당 사항이 안 될 거거든요. 정치 활동을 그만두신 원로들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도 이두화 변호사님, 이두화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김영란법은 사실은 공직자 등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직선거법 113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지에 좀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라고 하는 게 해당 선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 해석에 따르면 결국에는 김재중 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기부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기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직간접적으로 그 해당 선거구에 있는 투표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한다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자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기부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 자체가 사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조의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비용을 치르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